보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탈냉전 시대 세계 질서라는 제목으로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전개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흐름,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유럽이 통합되고 중국이 떠오르고 뭐 이런 내용이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신냉전 체제라고도 부르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가 우리 한국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폭삭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럽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펼쳐왔죠. 그래서 먼저 그 원자재 자원부터 통합해 가자.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듭니다. ECSC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원자력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성장부터 공동체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EEC라고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 공동체 EC로 발전해 가다가 드디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조약을 맺죠. 마스트리트 조약.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 EU가 만들어지고 92년에 조약을 체결하고 93년부터 정식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 연합은 이러한 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입장들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드러났던 모습에서 좀 보여지듯이 유로화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던 영국은 끝내 이제 블랙시트 해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다시 탈퇴해버리는 경우도 생겼죠. 브렉시트.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편 냉전의 정식으로 이제 이념 대결은 끝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틈에 이념 대결이 사라지는 가운데 그 틈에 이제 들어가는 게 민족주의가 새롭게 또 그동안 이념으로 눌려져 있었던 게 떠오르는 거죠. 민족, 종교, 자원, 영토 등을 둘러싸고 이제 작은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극화 체제에서는 그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좀 묻혀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서 소소한 갈등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겨간다는 거죠. 먼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독립.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본래 언어와 민족이 달랐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임의로 하나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이제 좀 민주화되고 시장 경제체제 도입하면서 개혁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공업이 발달했던 체코 지역은 좀 잘 살게 되고, 농업이 주류였던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꼈겠죠. 결국 슬로바키아가 연방 해체하자라고 주장해서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연방을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93년도에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티토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에 의해서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으로 좀 묶여 있었던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인들, 크로아티아인들, 이렇게 슬로베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다양한 사람들이 유고 연방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티토 사후에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민주화 요구와 함께 유고 연방이 해체됩니다. 근데 이거 유고 연방의 해체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처럼 두 나라 두 민족 간의 분열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종교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됐죠. 특히 그 중에서 맏형 유고 연방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르비아인데요. 세르비아가 인구도 많고 제일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의 대통령이었던 밀로셰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좀 각 나라들 자신들 유고 연방 안에 있던 나라들이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걸 좀 막고 그 다음에 뭐 세르비아인들을 좀 보호한다라는 구실로 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고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또 보복 학살이 자행되고 결국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군대까지 개입해서 분쟁을 겨우겨우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로셰비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받다가 뭐 감옥에서 뭐 죽었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유고 연방은 6개 또는 7개의 나라로 해체됩니다. 6개면 6개고 7개면 7개지 6, 7개는 뭐냐? 이거 지도에다가 시간은 좀 그렇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반도 뭐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쑥 생긴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아드리아해가 이렇게 있고 쭉 내려가서 이제 뭐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 밑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돼가잖아요. 여기가 발칸반도 아닙니까? 근데 이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지금 유고슬라비아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 보면 여기에 이제 알바니아가 있고 볼펜으로 써야지. 알바니아가 있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 서쪽에 있는 여기가 유고 연방인데 세르비아가 제일 크고 색깔을 좀 다르게 써볼까요? 세르비아가 제일 세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말고 나머지 이제 작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위쪽이 이제 그 슬로베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원래 그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뭐 위치대로 한다면 좀 더 북마케도니아가 아래쪽으로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북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나라 이름을 썼는데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쓰니까 이제 그리스가 엄청나게 반발했죠. 마케도니아면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6개 나라 아닌가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쪽에 코소보 지역이 있죠.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코소보는 지금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7개 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6개 나라가 되는 거죠. 대충 그래서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이렇게 있고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가 뭐 이렇게 슬로베니아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보면 뭐 좀 영토가 뭐 이렇게 알바니아는 좀 북마케도니아가 좀 더 아래쪽이고 코소보가 요만큼 들어오고 코소보가 좀 안쪽에 내륙국입니다. 몬테네그로가 이렇게 되고 알바니아를 너무 크게 그랬네요. 알바니아가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이다. 그다음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가 좀 심각했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자 이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6개 나라, 뭐 남북한 당국 2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대표들이 이제 육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한에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는 경수로 원자로를 좀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좀 개발을 기름을 좀 대주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죠.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 타이완과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걸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엄청나게 경제적인 호황을 겪죠. 너무 일본이 이제 그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미국의 경제까지 위협한다고 생각이 되자 이제 미국은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강제로 일본의 경제를 좀 누르려고 합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를 좀 일부러 높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역 및 재정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일본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금리를 좀 낮춰주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낮으니까 돈 엄청 빌려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좀 과열됩니다. 하지만 뭐 이 앵고로 인해서 일본 경제 규모는 굉장히 부풀려지는 거죠. 부풀려진다 거품. 그런데 이 거품 경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거품은 터지게 마련이고 이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은 장기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차 우경화되는 거죠. 일본에 오랫동안 이렇게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이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하다가 지금 30년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대만,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들과의 국교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되는 거죠. 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외국 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경제교류 확대를 시도합니다. 정치적인 위기를 경제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타이완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반도체에 목을 걸었던 것도 TSMC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뭐 영토 갈등, 역사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이제 베트남이죠.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은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남부지방, 월남 지역까지 다 통합해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죠. 이런 와중에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중국과 무력 충돌도 있게 됐고 특히 1978년에 캄보디아 침공하면서 서방 원조도 줄어들고 아예 중단돼 버리고 미국의 무역 봉쇄가 이어지고 198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 동맹권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원조가 급감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엄청 치솟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안 되겠다. 시장 경제, 뭐 오타가 있네요. 사장 경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1986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도이머이 정책이라는 걸 갖고 들어옵니다. 도이는 바꾼다, 변경한다. 머이는 새롭게 경제를 새롭게 바꾸자. 이게 도이머이 정책이죠. 이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쇄신을 이루고 지금은 쌀, 커피, 뭐 수산물 수출 확대하고 대외 교역 엄청나게 확대하고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투자하는 나라 중에 제1위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엄청 투자를 하죠. 베트남도
베트남에 투자하는 나라 중에 실질적으로 1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15분이야. 이것만으로 이건 끊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어떡하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중국의 부상. 미국이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이 동서 냉전 체제 양극화가 아니라 혼자 원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더 글씨도 잘 안 써지네요. 원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행사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에도 힘을 썼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뭐 해군, 공군, 핵전력과 같은 첨단 전쟁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점점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죠. 중국의 입장에선 타이완은 중국 거 아닙니까? 대만을 통일해야 진짜 중국의 통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연히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건 뭐냐? 중국이 이제 좀 돈이 많아졌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이 경제 패권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면 중국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정치, 경제,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여를 하면서 중국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까지도 중국하고 좀 대립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군사 안보에서만 견제하는 것 같고 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리 추구? 좀 영리한 정책,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을 포위하는데 이 나라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도와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재밌는 게 이제 이 인도의 태도인데요. 인도는 그 하나 뭐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대륙이다라고 자기들은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뭐 중국과도 미국과도 그래서 쿼드에도 가입하면서도 또 미국에게 순순히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인도는 또 중국하고도 또 협력을 나름 강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독주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래서 늘 좀 자기 자존심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프랑스가 또 영국하고 친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벌써 20분이 돼가네요. 더 좀 프랑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벌써 20분이 돼가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푸셈의 거꾸로 현세변 21강 끝.